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함께할 원정대원들 두 분 나오셨어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이네요. 직접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가 직접 무엇인가를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소송 관련인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2013년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민정수석이 곽상도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이후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이 검찰이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자 곽상도 의원이 이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자신이 정치적 수사를 받아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5억 원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네.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거 맞습니까? 네, 일단 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리인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 사람 다 일단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조 전 장관도 사실은 이제 법조 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범위한 법조인을 볼 수가 있고 다 전문가들이죠. 네, 네. 법률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포인트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인이 1차적으로 되는 거고요. 네. 변호인을 대거 또 선임하고 이러면은 또 공개적으로 또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축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곽상도 의원의 말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대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문제가 됐고 이 사건이 무마가 됐으니까 유야무야가 됐으니까 이 사람을 파보라라고 명시적으로 했는 것인가.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장자연 리스트 그리고 버닝썬 사건까지 네네. 그때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네. 시점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뜨겁게 국민청원이 올라갔었고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응당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을 타깃팅을 했다. 이건 비단 곽상도 의원 전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데 네.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너무 의식해가지고 내가 무슨 행동만 해도 나를 겨냥한 것처럼 막 착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전 곽상도 의원이 하루 종일 문재인 대통령 뭔가 가계도만 살피는 것은 아닌가 이런 뇌피셜이 들기도 하던데 네.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 차례 있었죠. 네, 최근에 이제 가족 문주용 관련해서. 씨와의 설전은 굉장히 좀 여러 차례 벌여왔었고, 네. 특히 이제 문다혜 씨가 해외 이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또 이 문다혜 씨 아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손자의 이 초등학교 학적부까지 공개를 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그런 받았었습니다. 사건도 있었죠. 네. 게다가 또 이 주장이 그대로 이제 일본의 이제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에 그대로 소개가 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딸이 해외로 도망갔다라는 제목의 또 일본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이 태국 현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상당 기간 근무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그렇죠. 회사여서 네. 의혹이 제기를 했었는데 이 해당 회사가 이 대통령 사위인 줄 모르고 뽑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근데 이 주장을 뒤집을 만한 이 추가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네. 곽상도 의원이 이 현 정부의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 친인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네. 지난해에는 2020년 12월 21일입니다. 이제 문다혜 씨의 아들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네. 외손자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는데 이때 진료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 행위가 있었다. 뭐 다른 어린이들 일반 국민들은 뭐 일주일씩 걸려서 기다리는데 다 제치고 그냥 특혜 황제 진료를 받았다. 이른바 이 얘기를 남겼었는데 네. 2021년 2월 18일이죠. 올해입니다. 문다혜 씨가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네. 충분히 오히려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를 받았지 네. 특혜를 받을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주변에 시선이 워낙 많고 이름은 자기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한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역으로.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했었던 것에 비해서 곽상도 의원이 주장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이게 전형적인 면책 특권을 활용한 고소남발 또는 의혹 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중구난방식으로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자들이 혹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곽상도 의원이 어떤 법률을 개정했다 제정했다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저는 사실은 잘 못 들어봐가지고. 밝혀진 건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정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밝혀진 네.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를 했다는 거. 투표를 했다. 네. 지역구가 어디더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차기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잖아요. 3월 네. 9일. 정말 1년도 안 남았고 10달이면은 그 잠룡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급한 시간, 마음이 급해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보통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쯤 뭐 상위권 1, 2, 3위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는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당선되는 가능성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 어떨까요? 그 어떤 통계를 이제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 통계가 네. 있는데 그 대선 직전 1년 전에 탑3 정도에는 들어와야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다라는 여러 통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이 네, 여러 통계들이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주요 잠룡들 본인이 탑3에 포함된 사람들 포함해서 이 탑3에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총장이 포함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진짜 정치권에 뛰어들지 안 들지는 잘 모릅니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 제친다면 한 명 정도 내가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캠프를 저는 사실상 거의 다 꾸렸다라고 보고요. 주요 후보자들은. 네. 언제 출정식 할 것인가 이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 그렇죠. 준비를 다 조용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네네. 대부분 사실 다 캠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쯤은. 네.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이제 대선 일정을 조율하고 특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먼저 SNS를 통해서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네. 여기에 이제 댓글이 제가 397개가 올라온 것까지 확인하고 왔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의 90%는 네. 거의 비방이었습니다. 네. 욕이었고. 네. 왜냐면은 이거는 이 타이밍이 아니다.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 네. 두 가지 정도였는데 컨벤션 효과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뭐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첫 번째 이유가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코로나 시국에 총선도 거쳤고 재보궐선거도 거쳤는데 중요한 건 재보궐선거는 국내 유권자 중에 3분의 1이 참여하는 서울과 그렇죠. 부산시장을 그렇죠. 뽑는 네, 네. 유권자 선거였고 당대표 선거도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이제 해명글을 다시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꼭 승리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고 다시 한번 더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해명문이 조금 문구가 아쉬웠다. 어떤 왜냐하면 부분에서요? 네. 민주당의 주요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요. 네. 정세균 전 총리도 있는데 네. 굳이 말하려면 세 명의 이름을 다 언급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만 언급해서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다른 후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라는 이름만 등장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재수 의원 스스로도 네. 또는 댓글을 자극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지사만 너무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요 후보면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의원,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주요 후보들이라고 표현했으면 네, 네. 사실은 일반적인 글인데 아주 한 사람, 꼼꼼하게 보셨어요. 평론가님이. 한 사람만 찍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은 오해를 살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회적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해도 순간적인 어떤 발언이나 문장들 보면은 이분의 어떤 무의식이 읽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쨌든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여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항상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측근들에 따르면 이런 거였는데
오늘이었죠. 이재명 지사도 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떤 네. 발언이었나요?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답을 내놨는데 네네. 굉장히 짧은 답변이었어요. 짧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그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뭐 합당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라는 거는 뭐 이미 당원이 민주당에 존재를 하는데 그렇죠. 그 당원대로 그냥 룰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좀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한 건 이제 원칙적으로는 당원 당규대로 가는 게 낫다. 다만 당에서 뭐 하라고 한다면 그냥 따르겠다 정도의 어떤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면 오늘은 확실하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한 방법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좀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고 원칙을 깨야 할 명분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설득이 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낙연 의원 역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요 후보들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만약에 연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크게 이득이 있을 것인가 민주당에게 이 부분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조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 이제 하나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명분이나 이유를 드는데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에서요. 다른 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하나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 보면은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단일화하면서 뭔가 계속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었고 모든 이제 여론의 어떤 관심사 그쪽으로 어쨌든 흥행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컨벤션 효과가 있었죠. 네,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 당선됐다라고 보기는 좀 뭐 너무 그렇죠. 과도한 해석이 네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컨벤션 효과를 정말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선 전날 후보를 선출하는 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과가 있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고 그동안 이제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이제 컨벤션 효과는 뭐 금방 조정이 되고 두 잠깐 후보 간에 반짝하고. 네네. 결국은 이제 1대1 구도로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일찍 선출을 해서 뭐 정책을 가다듬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좀 더 늦게 선출하는지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고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홍준표 의원이 저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복당 청문회라도 열어달라 이렇게까지 일종의 읍소까지는 아니고 뭔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복당 청문회라는 게 없었죠. 한 번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청문회가 수많은 청문회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복당 청문회 처음 들어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일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사실 그 당시 뭐 지역구를 어디 양산으로 가니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엔 이제 최종적으로 대구에 정착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데 결국은 사실은 지난 대선의 대선 후보였고 같은 본류의 정당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스스로 이제 대선 후보로 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홍준표 그 의원의 대선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에 비해서 뭐 두 자릿수로 올라간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복당했을 경우에 컨벤션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유력한 당내 후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는 당 밖에 있지만 당내 후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당이 이제 대선 후보 체제로 가고 당대표도 곧 선출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미리 이슈를 던져놔야지 본인이 당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크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복당 청문회를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지만 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홍준표냐 아니냐의 싸움이 돼버려요.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잠식되고 홍준표냐 아니냐로 싸움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스스로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중심에 선다는 것 자체는 그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어쨌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이게 초재선 뭐 이렇게 딱 분리하긴 그렇지만 좀 거치게 표현하면 초재선들과 또 중진들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의 어떤 복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초선들은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그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다라는 그렇게 발표를 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정확한 숫자 뭐 통계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번에 이제 대표 선거에 나간다는 이제 김웅 의원이 좀 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초선까지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느냐 그 홍준표 의원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지도부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사실 어떻게 막겠느냐 좀 이런 좀 분위기 기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김웅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이제 거칠게 설전을 하고 네. 홍준표 의원은 이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대응 안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치 시조를 주고받듯이 네. 이제 끝났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계속 같은데. 이어지고 왜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홍준표 의원이 내가 오늘 이 말만 하고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 싸우고 있는 건가요? 오늘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은 홍준표 의원이 김웅 의원을 향해서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라고 네. 먼저 이제 직격탄을 날렸고 네. 김웅 의원도 바로 이제 시든 꽃잎에는 열매가 맺지만 시들지 않은 조화에는 오직 먼지만 쌓인다. 일단 조화라고 이제 거의 죽은 꽃이라고 일단 비유를 했고 네.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다가 김웅 의원이 마지막에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 가는 정치는 홍 의원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 의원은 네. 진흙탕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싸움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또 그러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웅 의원은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아직 때문에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았죠. 막가는 선배한테 배웠다라는 것이 과연 김웅 의원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홍준표 의원이 정확히 원하는 그림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늘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을 많이 걸어봤고 본인이 이득을 많이 취해봤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네. 김웅 의원이 이렇게 또 말 실수하게끔 만들었어요. 나는 홍준표 선배와 다르게 이런 싸움을 하지 않겠다가 이제 쇄신의 이미지인데 네. 배웠다. 너한테 배워서 난 똑같이 할 거야라고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결말이 되고 있어서 네. 역시 정치는 오래 한 사람이 수사를 잘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파이터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뭔가 좀 달관한 사람처럼 그 페이스북에 이 사마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막. 예, 사마의라고 이제 아, 삼국시대에 네네네. 나오는 이제 아, 고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사마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진 그 핍박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탄핵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견디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이른바 이제 대권을 쟁취해낸 사람인데 네. 그거를 보면서 이제 본인도 뭐 어떤 모진 풍파나 이제 비판이 들어와도 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포스팅이 있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네, 못 참으시는 또 것 설전이 같은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드릴게요, 정상근 기자. 복당 청문회가 열리면 네. 누가 이깁니까? 복당 청문회가 열릴지도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혹시 열리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네. 일단 판을 버리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네, 유리하다 무조건. 그렇죠. 이 판이 깔리면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홍 의원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뉴스 원정대였고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